바이든 정부에서 취임 첫 과제로 파리 기후협정 재가입이라는 그 논제를 제시를 했는데, 이 파리 기후협정이라는 부분들이 그만큼 중요한 사안인가 싶습니다. 그 부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이러한 정책은 실제 시행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 각 산업, 특히 우리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들의 그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점을 클 수 있을 것 같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큰 갭들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애플이라든가 구글, 뭐 BMW 뭐 이런 회사들이 전부 RE100을 선언을 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주요 이슈들을 점검해드리는 미래에셋대우 글로벌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용원 이사와 함께 파리 기후협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중심으로 해서 바이든 정부의 정책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바이든 정부에서 취임 첫 과제로 파리 기후협정 재가입이라는 그 논제를 제시를 했는데, 이 파리 기후협정이라는 부분들이 그만큼 중요한 사안인가 싶습니다. 그 부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바이든 그 당선자가 사실은 이제 그 유세 때부터 얘기를 했었죠. 취임하게 되면 1월 20일 취임을 하게 되면 첫 번째 과제로 파리 기후협정 재가입을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몇몇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4가지 정도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오바마 정권 시절 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바마 정권과의 연속성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는 게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보면 파리 기후협정이라는 게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업적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2015년 12월에 이제 협정이 발효가 됐었는데 2016년 선거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물거품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연결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외교적인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고립주의를 탈피해서 동맹과 함께 가겠다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데도 최적의 그 사안이 이 파리 기후협정이다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번 선거에서 바이든이 여러 계층의 지지를 받았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또 특히나 좀 급진적인 그런 사람들, 그런 세력들의 지지가 모아질 수 있었던 게 이 기후협정과 관련한 이슈가 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인데 뭐 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어떤 기후이변, 기상이변 이런 것과 묶어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제가 준비한 그림 하나 보시면 뭐 삽화긴 한데 이게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아요.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큰 위험이 기후 이변이다, 기상 이변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묶어서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제대로 대처한다. 이런 의미를 주기에는 아마도 가장 좋은 과제가 파리 기후협정이 아니었나, 재가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파리 기후협정을 제외하고 그 바이든 정부하고 트럼프 정부의 어떤 정책들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반대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뒷시간에 이제 파리 기후협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그 이외의 정책들 중에서 좀 서로 반대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말씀 한번 해주시죠. 공약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보면 참 다르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심지어 뭐 anything but 트럼프 뭐 이런 식의 표현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다르다고 할 수는 없겠죠.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대중국 그 강경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공통점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라 보이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다르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 진영, 바이든 진영의 지지 계층, 이번 선거 때 누가 지지를 했었나를 보면 두 진영이 추구한 목표가 얼마나 다른지를 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준비한 그림 또 하나를 보시면 이번에 그 파리 기후협정과 관련된 기후변화 이슈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양쪽 지지자들의 대답인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그 이슈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바이든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한 68% 정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응답을 한 반면에 트럼프 지지자들은 가장 뭐 모든 의제 중에 제일 낮은 순위 11%를 평가를 한 거예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자들 성격 자체가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모든 사안에서 강조점이 다르고 뭐 피고 있는 정책도 다르고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요.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그 누구에게 지지를 받았느냐 좀 이런 거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이든 여기도 이제 그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바이든을 지지한 사람들이 누구냐? 남자와 여자를 놓고 봤을 때는 여성의 지지 비율이 훨씬 높아요. 바이든에 대해서. 그리고 인종별로 놓고 보면 당연히 흑인의 그 지지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연령별로 보면 가장 젊은 그러니까 30살 미만의 계층에서 이제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의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대표적인 사안 중에 하나를 뭐 이번에 구성되는 내각을 통해서 한번 좀 그 면면을 조금 그 유추해 볼 수가 있을 텐데 뭐 아시는 것처럼 그 FRB 의장이 이번에 재무장관 지명자가 됐고요. 유엔 대사도 흑인으로 지명이 되었고 국가정보국장 뭐 보통 굉장히 강경한 남성이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인데 이 자리도 여성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대변인 단 자체가 몽땅 그 여성으로 구성이 되었고 아마 아직 지명이 되지는 않았는데 국방장관도 최초로 여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여성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바이든 그리고 극진파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바이든이 행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거고요.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볼 부분들은 이제 이런 그 내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특히나 AOC라고 알렉산드리오 오카시아 코르테스라는 그 새 하원 의원 이런 사람들 이런 진보적인 목소리가 담아서 나오는 게 한편으로는 환경 문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성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 그다음에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의 주장이 담겨서 나올 때는 아마도 그 임금 문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강한 이슈로 튀어나오게 될 가능성이 클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그 트럼프하고 차별화되는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지지층 자체가 상당히 좀 그 다양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앞서 언급한 그런 부분의 내용이 뭐 중복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뭔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런 정책들은 좀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이런 그 다양한 지지층에서 요구하는 정책들 중에서는. 글쎄요, 뭐 이런 것들이 일단 그 뭐 크게 묶어서 보면 미국이 양극화된 그 부의 측면에서 양극화된 사회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것의 실천 방안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뭐 그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거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엘리자베스 워런 후보 지금 상원의원이죠. 이 같이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있었던 엘리자베스 워런이 추진했던 정책 중에 대표적인 게 부유세예요. 그러니까 그 자산 기준으로 그 상위 1%뭐 이렇게 굉장히 큰 부자들한테 부유세를 걷겠다. 그리고 이거를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과 관련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책적인 변화들이 많은 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하면은 그 향후 전개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아마 뭐 중요한 내용들의 발표들이 연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때마다 시장이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그 파리 기후 협정 부분으로 좀 돌아와서 이 협정의 기본 내용부터 우리가 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 협정의 기본 내용을 한번 좀 자세하게 좀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뭐 지금은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얘기지만 그 기상이변이 이제 현실화되었다라는 인식을 이제 바탕으로 깔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뭔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그 파국적인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 이런 거 하에서 뭔가 같이 해야 된다 이런 그 노력들이 여러 차례 그 중간 다리로 그 기구들을 만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988년 이때쯤부터 기후 변화와 관련한 정부 간 협의체를 이제 구성을 하고 92년에는 국제연합에서 뭐 관련한 기본 협약을 체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일정한 성과를 보였던 게 교토 의정서, 그러니까 교토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탄소 배출 그 양을 규제하는 즉 이런 합의를 이끌어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성공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한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참여했던 나라들은 정말 성실하게 기후 변화와 관련한
탄소 배출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참여한 나라 수가 너무 적었던 거죠. 전체 나라에서 배출하는 탄소가스의 한 30% 정도만 해당하는 나라에서 이 일을 지켰던 거거든요. 미국도 빠지고 네. 중국도 빠지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었으니까 이거 갖고는 안 된다 해서 새롭게 만든 협의체 그리고 그 방법이 이번에 얘기되는 파리 기후협정이 되겠습니다. 파리 기후협정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한 95% 이상을 배출하는 나라들을 다 묶어서 네. 이제 기후협정을 만든 거고요. 각 나라가 다 자기네가 무엇을 얼마나 지키겠다라는 그 약속을 다 하게끔 하고 이제 그걸 묶어서 2015년 12월에 이제 발표를 했던 게 이 네. 파리 기후협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파리 기후협정 뭐 이거대로 시행을 한다고 하면 그 전 세계가 공통으로 노력을 하는 기후 변화와 관련한 첫 번째 공통적인 대응이 된다. 뭐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이 파리 기후 협정에 이제 재가입을 한 이후에 한국과 미국 간의 어떤 두 나라의 어떤 경제 관계 부분도 네.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지금 한국도 그 파리 기후 협정 관련된 부분을 떠나서 그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서는 그 정책적으로 좀 상당히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네,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게 두 나라 간의 그런 관계 부분은 좀 어떻게 설정이 될 것 같습니까? 예, 뭐 두 나라 관계도 그렇고 제가 파리 기후 협정과 관련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예, 예.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각 나라가 스스로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한다고 되어 네. 있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을 기준으로 2030년에 아마도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탄소 배출량을 30% 이상 줄이겠다라는 네. 목표를 제시한 거고요. 사실은 트럼프가 탈퇴하기 이전에 오바마 네. 행정부의 목표를 보면 미국은 2005년 기준으로 2025년까지 2005년에 발생했던 탄소량보다 20% 이상 줄이겠다. 뭐 이렇게 다 나라별로 이제 공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준비한 그림 한번 또 보시면 그런 식으로 다 나라별로 자기가 공언한 약속을 지켜도 사실은 지금 탄소 배출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도 기후 변화 목표를 충분하게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지금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이미 전 세계 지표면 온도가 평균 1도 네. 상승을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 그 그림 하나 마지막 준비한 거 보시면은 이게 지금 그 산업화 이전 시대에 비해서 기후가 얼마나 올랐나라고 하는 건데 여기 지금 제가 소개하는 그림이 미국 나사가 이제 네. 발표한 거거든요. 근데 보면 지금까지 1도 올랐다고 하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1도 더 올라서, 그러니까 산업화 이전보다 2도가 더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인류가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는 굉장히 그 위험한 순간에 닥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지 않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파리 기후 협정의 내용이고 거기에 이제 각 나라가 점점 더 센 대책을 내놓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이 아직 대통령에 취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자 시점에서 네.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선언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뭐 2050년 그렇죠. 탄소 예. 배출권 제로로 또 선언을 했지 우리도 않습니까? 그 전에 지금 그걸 했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 그린 뉴딜 얘기할 때도 네. 그런 내용들이 아마 포괄이 돼 있는. 그래서 그 각 나라의 목표가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정책으로 하나씩 두씩 나타나기 시작할 때가 되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50년 탄소 배출권 제로를 선언을 했는데 이게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 구조에서 탄소 배출권 제로라는 부분들은 그 진행하는 과정 아직 뭐 시간은 남아 있긴 하지만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많은 비용이 들 그렇죠. 거라고 예상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다 감내해 가더라도 2050년에 탄소 배출권을 제로로 만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산업의 구도 자체가 상당히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가 시장에 관심을 끄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일 것 같은데 그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될지 그 부분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대상이 어딜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사실은 반대 측면에서 어디는 더 힘들어지겠구나 이 생각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힘들어지는 쪽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당장 코앞에 닥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탄소 국경세라는 거예요. 근데 이 탄소 국경세라는 게 EU에서는 2023년에 도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바이든 당선자도 미국에서도 이 탄소 국경세를 도입을 하겠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EU 차원에서 도입하겠다고 하는 탄소 국경세는 EU 내에서 생산을 하는 이제 여러 산업 품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EU에서 생산할 때 들어간 탄소보다 훨씬 더 많은 탄소를 소비하면서 그 제품을 만든다라고 하면 그 차이만큼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관세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유럽에서는 자동차 만드는데 필요한 전기를 전부 태양광하고 뭐 이런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생산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기존에 석탄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로 차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한국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은 실제 시행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 각 산업, 특히 우리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들의 그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영향이 상당히 좀 클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긍정적인 측면, 뭐 당연히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그린 에너지와 관련한 직접 생산을 하는 업체가 됐든 아니면 관련한 그 기자재를 만드는 회사가 됐건 예를 들어서 태양광 판넬이라든가 뭐 풍력 발전기라든가 터빈이라든가 뭐 이런 제조업체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점점 더 주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비단으로 넘어오게 되더라도 이런 그린 에너지를 소비하는 뭐 전기 자동차가 대표가 되겠죠. 그리고 뭐 배터리라든가 수소전지라든가 이런 많은 밸류 체인들이 아마도 지금보다 더 현실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얘기되는 거는 미래의 자동차가 우리 현실로 오고 있다라는 정도 차원이지만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사회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개별 기업 차원에서의 노력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RE100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각 기업별로 자기 제품을 생산하는데 자기 기업 활동을 하는데 재생산 에너지만 100%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근데 지금 이 RE100이라는 선언에 전 세계에서 한 270개 기업 정도가 그 선언을 한 상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큰 기업들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애플이라든가 구글, 뭐 BMW 뭐 이런 회사들이 전부 RE100을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그걸 선언을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재생산 에너지 100%를 쓰는 건 아니고 시한을 정해서 뭐 2030년까지 혹은 2050년까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걸 이제 선언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번에 SK그룹이 이제 그 선언을 했다고 하고요. 아마도 많은 기업들이 동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그 선언들이 조금 의미를 갖게 되는 게 이런 그린 에너지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뭉뚱그려서 ESG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고 관련해서 ETF들도 있고 뭐 이런 펀드로 묶어서도 보고 근데 아마도 이 RE100 이런 것들이 이런 ESG 펀드를 구성하는 종목의 어떤 하나의 기준이 될 가능성도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회의 관심이 이쪽으로 모아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개별 기업들이 어떻게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지 뭐 그 기업이 하고 있는 산업이 꼭 당장 그 뭐 SK 하이닉스 자체가 기업 경영을 하면서 이런 준칙들을 준수하고 시행하느냐 이런 여부도 우리가 좀 투자의 관점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친환경 산업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더 저희 생활 속으로 이렇게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결국에는 이런 친환경 산업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런 쪽으로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결국 미국이 파리 기후협정에 재가입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 환경산업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주식시장 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수 없는 게 그 결국 현실적인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오늘 이제 그 미국의 파리 기후협정 재가입과 관련된 부분들을 포함해가지고 그 미국의 정책적인 부분들을 한번 좀 점검해 봤는데요.
추후에 또 관련된 부분들의 그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으면은 한번 또 방송에 나오셔서 또 자세한 내용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영훈 이사와 함께 파리 기후 협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관심 있는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이슈 체크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